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좀 진행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지향점이 그 대륙으로 가는 진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북한이나 이란 지역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곧 머지않아서 여기를 뚫고 중국 대륙과 유라시아 쪽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런.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음, 이렇게 서울, 부산에서 횡단열차, TKR이라고 이렇게 횡단열차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하얼빈 쪽으로 해서 울란우대, 몽골을 거쳐서 저 모스크바, 요철도까지 이어지는 또는 베이징으로 해서 몽골이나 또는 중국 횡단열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이런 계획들을 우리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일본인이 아닌 한국이 손기정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라고 세계 곳곳에서 알렸죠, 그죠? 이 티켓을 그때 잘 보시면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서 베를린까지 가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국제철도노선을 보시면 뭐 1908년부터 연락선을 이용해서 동부선으로 해서 부산 봉천까지 13년에는 한국과 시베리아를 경유해서 유럽 주요 도시하고 여객과 수화물 운송 연락 운송을 개시하게 됩니다. 34년에는 부산 봉천간, 부산 장춘간 히카리 직통 급행열차를 신설을 해서 가게 됐죠. 그죠? 이렇게 예전에 대륙으로 진출했었지만 해방이 된 이후에 남북이 갈리면서 막혀버리게 됐습니다. 자, 북한의 출당문 한번 보실까요? 되게 노후돼 있죠, 그죠? 침묵은 다 깨지고, 침묵도, 그 깨진 침묵도 그나마 군데군데 없고, 화차는 다 글쎄, 뭐, 부서져 나갈 것 같은, 시속 한 30km, 20, 30km밖에 못 달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북한 철도망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2008년 11월 이후 멈춰버린 남북철도 나진 하산간 MOU 체결해서 사업 참여를 검토했지만 추진만 했을 뿐 1차 시범 운송했고 이렇게 배로 가서 나진에서부터 가는 방법. 근데 지금은 이마저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단절 구간이 얼마 안 돼요. 한 20km 정도만 가면 한 25km 정도. 그리고 저 금화 쪽으로 가면 한 30km 정도. 그 정도만 가면 경원선 연결도 되고요. 경부선도 다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거는 이제 베를린까지 가는 우리가 티켓 보시면 2015년도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희망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이때 행사를 많이 했었죠. 2024년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뭘까요? 조용한 퇴사입니다. 그죠?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일과 월급의 관계를 보니까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도 된다. 그죠? 그 연령들이 되게 20대, 30대들이 제일 많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음, 직장을 떠난 주요 요인이 경력 개발, 발전기 부족, 적절한 보상이 안 돼서 퇴사 빈도가 많아지는 거고,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빈도도 좀 높아집니다. 그죠?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그죠? 일을 좀 안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받는 만큼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동료가 이 중에서 누가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이분은 그 직장을
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태를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휴가를 쪼개서 쓴다거나 자기 업무를 정리한다거나 뭐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퇴사하려고 그러는구나 정도를 감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MZ세대의 소통의 3요, 3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역할, 책임이, 제가요, 개인의 역량, 성취 동기. 왜요? 어떤 이유가 되느냐.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나는 3요를 안 합니다. 이걸 내가 합니다. 그죠? 회사는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취업을 하시고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결국 그 회사는 사람이 인재가 그 답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현생을 갓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직장에서도 역시 인정받는 나였으면 좋겠다는 걸 합니다. 자, 우리는 그로컬이라는 새로운 신규 용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철도 교육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 지역철도의 경쟁이 곧 국가의 경쟁이다 라는 취지하에 철도 기업과 대학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철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모델 해가지고 이제 동양대학교와 로템 SRS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체결해서 좋은 인재를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그래서 지역 발전과 회사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로템 SRS에 가서 강연 내용을 요약을 좀 해봤어요. 이후에 이제 화면들은 실제로 강연 영상분이 나갈 건데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잘 좀 들어보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 취준생 여러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미 탄탄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게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젊은 패기가 있다면 지금 한참 올라가는 막 커가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회를 빨리빨리 창출해내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그런 기업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보는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현대로템 SRS 회사에서 강연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물론 SRS 조직도를 제가 잠깐 봤는데 직원들 간의 상호 갭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좀 있고 경력직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갭 차이가 있는데 단기간에서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는 한 3, 4년 정도가 되면 새로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 중견으로 변하시고 그래서 유기적인 조직이 좀 되지 않을까, 기간이 좀 숙성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철도 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일을 보면 레일의 간격을 말하는 게 개간인데, 처음에 오른쪽 화면 보시면 마차로 이렇게 운행하는 구간이 있고요.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돌까지 파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최초에 철도 개간 1.43호라는 표준 개간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보시면 1.43호가 5피트 정도 돼요. 5피트인데 차륜을 뺀 부분이 1.43호가 됩니다. 이제 개간의 시작이 됩니다. 철도가 처음에. 교통수단별로 탄소 배출량을 봤더니 이게 최근 건 아주 최근 건 아니에요. 작년 거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승용차는 210g 정도, 그리고 1kg당 한 27.7g,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2.53g, 자전거는 물론 아주 없겠죠, 그죠? 도보라든가. 여러분들이라면, 또는 지인분들이라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하시겠죠. 지하철을 이용하라 하시겠죠, 그죠? 이 선택이 지구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쭉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전 다음 챕터에 수송량 분담률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왜 우리가 루템 또는 지하 구간을 이용한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해소가 됩니다. 이게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추이입니다. 2017년까지 나와 있고요. 19년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여기서 보시면 66년부터 한 85년까지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85년부터 조금씩 변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부분은 도로겠죠, 그죠? 그리고 지하철이 74년도에 개통이 돼서 한 10년간 늘기 시작합니다. 추이를 계속 보시면 2005년도까지, 2000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도부터 한 10년간은 공로가 다시 또 늘기 시작합니다. 이 원인은 뭐냐면 마이카 시대가 들어와서 1000만 대, 2000만 대, 3000만 대 정도 승용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로도 많이 항만 구축되고 그 시기가 잠깐 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2017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지하철 구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 부분의 SOC 투자 실적을 보면 도로 분야에선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변화 추이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추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20년까지는 도로 부분이 간접 자본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21년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 표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2021년부터 67, 65, 65, 74, 71, 87로 이렇게 해서 증가율이 최근에 5.4 대 12.3%로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지금은 점점 더 이 갭이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로는 막 찼다는 얘기예요. 거의 찼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간접도로 같은 거 많이 찼는데, 그렇다면 철도에 대한 시설 투자가 그만큼 약했다가 지금부터 철도에 대한 시설 투자가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전철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늘어나나? 아직은 좀 이따 나오기 싫은가 봅니다. 철도 시스템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점을 보면
고속, 신속, 안전운전에 되게 유리하죠. 그죠? 특히 안전한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정시율이라게 나옵니다. 열차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는 시간을 정시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3분에서 5분 정도 늦어지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0분만 늦어지게 되면 승객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유럽에 제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제가 가본 경험에 의하면 그 친구들은 1시간 정도 늦어져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 정시성 부분이라든가 안전성 부분은 우리나라 따라오지 못해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용량 장거리 수송에 되게 유리하죠. 철도는 짧은 거리는 사실 안 돼요.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 뭔가요? 경전철은 짧은 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용량, 장거리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가 요즘은 추세가 변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 번째, 배기가스 공해와 에너지 소비가 되게 적어서 친환경으로 2025년에 저희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 제로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교통수단은 어느 게 제일 유리한가요? 철도입니다. 지하철, 교전철. 지금 전기차로 운행하는 부분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근 지역의 개발이 대단히 활성화됩니다. GTX가 여기 생긴다, 철도 도로망이 뚫린다 그러면 집값이 다 상승하고 그 지역과 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되죠. 그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한 가지 이제 우리한테는 안 좋은 공공성에 대한 것이 수익성보다 커져요. 그래서 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하는 문제는 물음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요금 막 함부로 못 올려요. 그런 분야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철도 시스템을 신호, 차량 이렇게 발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분야는 신호 분야고요.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면 연속 강의를 해서 11시 한 15분 그때까지 한번 끝내보도록 하고 여러분한테 쉬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837년에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증기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최초의 증기기관차는 궤도가 철로 안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한 4km 정도, 나중에 이제 40km 올라가지만 그때 신호 개념이 없었어요. 약간의 개념이 있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신호수가 말을 탄 신호수가 기마수가 수신호를 내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럼 기관사는 신호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수신호에 의한 말을 탄 사람의 수신호에 의해서 기관차를 타고 운행을 하게 되는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의 신호를 내게 됩니다. 그랬다가 1840년에 ABS라는 텔레비전체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저 기기 신호는 뭐냐면 완목식 신호기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좀 보였을 거예요. 신호가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신호에서 1960년대 일본에서 먼저 ATS라는 작전직 기술이 개발됩니다. 일본이 상당히 많이 빨리 발전을 했어요. 철도에 관한 하는 신간선이라는 최고속 열차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운행을 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일본의 문제점도 살짝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90년대 ATC라는 장치가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장족의 발전을 하게 돼요. 이제까지는 바깥에 나가 있는 신호를 보고 기관사가 운행을 했다면 저때부터는 차내에 앉아서 5개의 신호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증기에서 디젤에서 지금 KTX까지 지금은 같은 차량이지만 CBTC라는 신호체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무인운전이에요. 무인운전이죠. 그죠? 경전차 다 무인운전이잖아요. 물론 KTX도 무인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객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장을 태우는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공으로 만들어서 한 1000km 정도 속도로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이렇게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되는 철도 시스템의 최첨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차량을 한번 볼까요? 차량은 동력차가 있습니다. 집중 방식이 있고 분산 방식이 있는 저렇게 동력차를 이용합니다. 객차는 여기 승차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고요. 화차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하고, 이게 특수 차량이 있습니다. 특수 차량은 뭐 검수차라든가 장비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열차는 뭐 흔히 아시겠지만 정거장 외에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열차고요. 기관 KTX, 세마로, 무궁화, 사물열차 등이 해당되겠죠. 열차의 속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초당도 나오고 분당도 나오지만 시속 지금 KTX 같은 경우는 305km, 최고 속도 사실 350km예요. 근데 도로 상태라든가 기관사 인식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를 못 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ITX라든가, ITX가 180km인데 이룸 같은 경우는 250km를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속도는 향상을 되게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시스템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최고 속도입니다. 일반 여객열차 세마로 같은 경우에 한 150km 정도 좀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고속화물 같은 경우 한 110km, 한 110에서 120km 정도. 그리고 전동화 열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10km지만 실제로는 한 70에서 80km 정도. 평균 속도로 따지면 일반 화물도 역시 한 그 정도 속도. 지금 속도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긴 해요. 궤도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면. 그래서 수송로가 되겠죠. 궤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레일이 있고요, 침목이 있고 도상이 있습니다. 도상 위에 단단하게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도상 위에 침목을 깔고 침목 위에 레일을 깝니다. 레일 1m당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레일 1m당 킬로를 잽니다. 그래서 37 또는 30, 50, 60km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킬로 수를 재는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지금 50km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점차 고속 구간에서는 60km를 쓰고 있습니다. 레일이 중량화가 되고 무거울수록 고속 주행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괴간, 레일의 폭을 괴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례폭을 말하는데 지금 보시면 5피트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1.75피트 인치까지가 차륜에 의한 두께, 바퀴의 그 감안해서 내측을 쟀더니 1.435가 나오더라. 몇 미터로 환산을 했더니 이게 국제 표준 괴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표준계, 협계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관계를 보시면 1676m, 6mm, 그리고 1.5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가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나중에 세계로 나갈 때 러시아를 거쳐서 나가야 쉽거든요. 중국은 물론 1.43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긴 되게 편한데 러시아로 가면 한번 바꿔야 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35 표준계를 쓰고 있고요.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이 표준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협계라는 건 되게 좁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371 내지는 72 정도로 좁게 더 쓰고 있고 더 좁은 곳도 있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아프리카에서는 612라고 하면 1.435의 반도 안 돼요. 표준계간이 1.435면 이 넓이 정도 될 거예요. 이 넓이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차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우리가 수인선이 762짜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수원하고 인천 사이에. 거기는 정말 장난감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표준계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이 1800년대 최초로 들어오면서 이 1371, 72 정도의 협계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산악지역이 많고 길이 안 좋아서 좀 넓은 것보단 좁은 게 낫다. 그래서 협기를 썼는데 10년이 지나 20년이나 30년이 지나도 표준기를 가지 못했어요.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됐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간선은 표준계가 1.43인데 예전에 말했던 북철구간이라든가 사철구간에서는 협계예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차량이 한 번에 못 가요. 신간선 갔다가 지선 들어가려면 차량을 바꾸든 아니면 차량이 변동되는 차를 운행하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지금 이제 1.43호로 바꾸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협기를 많이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한 번 만들기는 쉬운데 그걸 고치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 표준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지 다 하실 거예요. 잠깐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선로는 선로수에 따라서 단선, 복선, 복선이 있는데 지금은 수원서 천안까지는 복선까지 나와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지금 선로가 돼 있겠죠. 단선은 하나만 있고 복선은 상하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복선은 상하 2개, 하선 2개. 나중에 만들다 보니까요, 저렇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상선 따로, 하선 따로, 상선, 하선, 상선, 하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목적을 복선을 하겠다, 복선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양이 자꾸 늘다 보니까 복선 처음에 복선했다가 거기다 또 늘리다 보니까 상선, 상선, 하선, 하선 하다가 상선, 상선, 하선, 하선, 상선, 하선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해집니다. 뭐 상하선 구별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그죠? 기점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이 상선, 내려오는 쪽이 하선이겠죠. 그런데 약간 좀 특이점을 발견하자면 철도는 왼쪽이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하선이고, 이게 영국에서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가 우측 통행을 하는데 철도는 좌측 통행이에요.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영국 거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깔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크린도어라는 것. 스크린도어는 운행선로와 승강장을 차단하는 안전장비입니다. 특히 도시철도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지하철 구간에서, 경전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어 방식은 센서 방식이 있고요. 제대로 도착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문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전차선은 잠깐 보면 저렇게 위에 지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T바 형식, 위에서 그냥 쭉 내려온 것, 옆에서 온 R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부분들로 깊이 들어갈 때는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장내 출발 폐색 입판 신호기라는 신호기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어떤 걸 보셨나요? 신호기 거의 못 보셨죠? 장내 신호기 정도 보셨을라나요? 출발 신호기하고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계속 진행할게요. 장내 신호기 같은 경우는 장내 출발 폐색 이런 입판 신호기 같은 경우는 코레일에서 지금 도시철도가 아닌 코레일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경전철에서는 신호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선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신호 분야들은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이 중에서 폐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폐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경전철도 폐색이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한 구간에 한 개 열차만 집어넣자라는 게 폐색의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뭐냐면 고정돼 있겠죠, 그죠? 거리로 고정을 시키니까. 근데 지금은 고정 안 돼 있죠. 어떻게 되나요? 우선으로 열차와 열차를 쉽게 생각하면 칩을 넣어서 상대방 앞에 가는 열차가 어디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냥 화면으로 띄워서 보게 돼요.
그래서 굳이